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놀라운 실제 법원 사건을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합니다. 자, 여러분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만약에 나한테 8억 원 가까운 빚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 사실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?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볼 겁니다. 바로 이 금액입니다. 7억 9,400만 원 하고도 13만 2,677원. 이게 신청인 3.11 사건의 실제 총 채무액이에요. 법원 기록에 딱 찍혀 있는 정확한 금액이죠. 와, 진짜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.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입니다. 이 어마어마한 빚에 단 6%만 갚는 걸로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. 네? 6%요?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?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보죠. 먼저 이 막대한 빚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채무 내역을 보니까요. 크게 두 덩어리네요. 대부분이 바로 저 주택담보대출, 그러니까 담보가 잡혀있는 빚이고요. 나머지가 우리가 흔히 아는 신용대출이나 카드값 같은 무담보 채무입니다.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. 그럼 이 빚은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? 신청인이 법원에 밝힌 공식적인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. 바로 주식 투자 실패, 그리고 생활비 부족. 아마도 투자 손실을 어떻게든 메꿔보려다 보니까 결국 생활비까지 부족해지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그런 전형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이 변제 계획의 진짜 핵심입니다. 신청인의 한 달의 재정 현실을 들여다볼 건데요. 여기서부터는 숫자에 집중하자야 합니다. 아주 중요해요. 변제 능력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숫자, 딱 두 개가 있습니다. 첫째, 이분의 한 달 소득이 200만 원이었어요. 그리고 둘째는 법적으로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1인 가구 최저 생계비, 이게 약 143만 5천 원입니다. 바로 이 두 숫자가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에요. 그래서 아주 간단한 산수가 나옵니다. 월소득 200만 원에서 이건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법이 정해준 생계비 143만 5천 원을 빼는 거죠. 그럼 얼마가 남죠? 네, 바로 이 금액 56만 5천 원. 이게 바로 법적으로 채권자들이 한 달에 가져갈 수 있는 돈, 즉 월 가용소득의 전부인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. 가장 의아한 부분이죠. 아니, 이 사람 분명히 자기 집, 아파트가 있다고 했잖아요? 그런데 어떻게 그 재산 가치가 변제금을 계산할 때 전혀 반영이 안 된 걸까요?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딱 이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. 아니, 집이 있는데 왜 돈을 안 갚아도 된다는 거야? 맞습니다. 바로 이 질문이 이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입니다. 그 답을 알려면 청산가치라는 아주 중요한 법률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. 말이 좀 어려운데요.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. 만약에 집을 팔았어요. 그럼 그 돈으로 은행에는 담보대출부터 싹 갚아야 하잖아요. 그걸 다 갚고도 돈이 남아야 그 남는 돈이 다른 빚 갚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.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. 자, 아파트를 판다고 쳤을 때 예상 매각가가 약 5억 2천만 원이에요. 그런데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돈, 즉 선순위 담보대출 원금만 해도 5억 5천만 원입니다. 어라? 집을 팔아도 은행 빚을 다 못 갚는 상황인 거죠?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이 부동산이 소위 말하는 오버론 상태, 즉 빚이 자산 가치를 넘어선 상태였던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용대출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이 집의 가치는 실질적으로 0원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. 가져갈 게 없는 거죠. 자,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. 이 조각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어떻게 이 6% 변제라는 최종 계획이 나올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바로 이 원칙,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한 규칙인데요. 쉽게 말해서 개인회생을 통해서 3년 동안 갚는 돈의 총합이 이 사람이 그냥 파산해서 재산을 다 팔아치웠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보다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뜻입니다.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명확하죠? 신청인이 3년 동안 갚겠다고 한 돈은 총 2,034만 원입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의 재산을 다 팔아봐야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돈, 즉 청산 가치는 얼마였죠? 0원이었죠.
2034만 원은 당연히 0원보다 크니까 이 계획을 법적 요건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겁니다. 그래서 최종 계산은 이렇게 간단하게 딱 떨어집니다. 1단계, 매달 56만 5천 원 정도를 낸다. 2단계, 이걸 36개월, 즉 3년 동안 갚는다. 3단계, 그렇게 모인 총 변제액이 약 2,034만 원이다. 4단계, 이 금액은 원래 빚 원금의 딱 6%에 해당한다.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결과가 이렇게 논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겁니다. 그럼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됐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신청인은 앞으로 3년 동안 성실하게 이 계획을 이행하게 됩니다. 2029년 초에 마지막 변제금을 내고 나면 남은 빚 94%는 법적으로 완전히 탕감받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새로운 재정적 출발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. 첫째, 변제액은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 아니라 오로지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됐다는 것. 둘째, 법적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변수였는지. 셋째, 빚이 자산 가치보다 많은 오버론 상태의 자산은 청산 가치가 0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계획은 청산 가치 보장이라는 대원칙을 따랐다는 점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원금의 94%까지도 탕감해주는 이런 제도가 재정적으로 실패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회 안전망일까요? 아니면 성실하게 빚을 갚는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낳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일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